예, 오늘 국회 과방위에선 청문회를 통해서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등을 캐물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잠시 뒤에 중앙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은 3차 경선에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진출해서 오늘 밤 마지막 양자 토론을 벌이죠. 이슈 앤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대선 경선 상황을 비롯한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은 지금 계속 이제 경선 체제에 있고요. 이제 3차 경선까지 돌입한 상태고, 민주당은 일찌감치 후보를 이제 선출을 했고, 오늘 2시에 중앙선대위를 출범시킵니다. 그래서 당 체제가 이제 완전히 선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총괄선대위 그리고 공동선대위 7명의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15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괄선대위에는 윤여준 전 장관, 박찬대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7명이 들어가 있고,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최고위원 5명을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기치를 걸고 통합의 방점을 찍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선이라든지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학진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요 며칠 전 27일이었나요? 네. 후보 확정되고 그 수락 연설을 통해서 뭐 이렇게들 보니까 그 통합이라는 그 단어, 네.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예. 뭐 여러 번 강조를 했거든요. 14번? 네. 예. 그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의 뭐 특히 당대표 되고 난 이후에 당대표 연임한 거잖아요. 네. 그 이후의 재반 행보를 보면 사실 이 통합이라든가 탕평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있었다. 예. 이런 게 대체로 당 안팎의 이제 평가인 것 같아요. 네.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뚜렷이 기억하지만 작년 초에 그 22대 총선 민주당 공천 과정, 뭐 비명 행사 뭐 그런 얘기들 언론에서 쓰고 그랬잖아요. 예. 심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6월 3일 대선까지 뭐 뛰어갈 텐데 중요한 게 이 설화를 어떻게 케어하느냐. 전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아마도 뭐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뭐 제1당의 제1야당이고 또 국회 제1당의 뭐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뭐 신경을 쓰기는 쓰겠는데, 지금까지 쭉 하는 거 보면 그 툭툭 아주 예상치 못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발언들이 네. 있었잖아요. 우리가 정확히 기억하잖아요. 뭐 비근한 예로 체포동의안, 본인의 그 체포동의안 표결 네. 붙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반대해달라고 했느냐, 나중에 찬성한 사람 잡아내기 위해서 했다. 참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발언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또 없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이제 마구 이 후보라는 게, 저는 대통령 선거는 직접 후보로 안 뛰어봤지만 국회의원 선거만 해봤지만 이 뭐 정말 눈코뜰 새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자칫 또 이렇게 막 또 분위기에 휩쓸려서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설화, 일종의 설화 예. 매우 조심해야 할 겁니다. 예, 조언을 좀 주셨고요. 네. 안 의원님께서는 여러 이제 인선, 특히 이제 보수 인사들도 눈에 많이 이제 포진하고 그랬는데, 인선 그 내용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뭐 22명이나 되는 초대형 선대위가 구성됐는데, 예, 총괄 7, 공동 15. 저도 뭐 예. 이렇게 크게 구성된 선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네. 뭐 대통령 선거에 뭐 관여도 해봤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총괄이 방금 말씀하신 것이 7명, 네. 또 일반 공동 선대위가 뭐 15명, 또 총괄에도 상임이 있고 또 상임이 있고 참 복잡해요. 예. 그래서 뭐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이런 선대위원회는 많이 임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이제 보여주기. 이런 사람들도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예. 거. 그다음에 또 그런 분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딴 생각을 못하게 한다는 것, 딴 뭐 상대방 진영이라든지 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선대를 구성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통합형이다. 맞습니다. 여러 진영의 인사들이 통합된 건 맞습니다만 예. 과연 이게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이런 통합의 정신과 방향이 이끌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죠, 이제 후보가 예. 말 바꾸기를 워낙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 뭐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아느냐 뭐 이런 발언부터 시작해서 불체포 특권에 대한 말 바꾸기. 예. 가장 최근에는 개헌에 관해서도 본인 입으로 개헌하겠다 했다가 예. 아, 무슨 개헌이냐. 지금 빠졌습니다. 내란 정식이 우선이다. 아마도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통합을 선거 때 이야기해놓고 선거 끝나고 나면 정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란 종식이라는 이름으로 정적 제거를 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네. 과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국론 분열을 가져왔고 대한민국을 양극화시켰습니까? 그런데 다시 정권을 잡으면은 내란 종식이라는 명목으로 이름으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뭐 통합 선대 좋습니다. 그 현재 마음대로 네. 현재 애치는 대로 정말 존경한다 해놓고 내가 그게 진심인 줄 아느냐라는 그런 자세는 이제는 벗어나서 진정으로 통합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통합의 방점을 둔 인선, 실천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내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옵니다. 오후 3시고요. TV 생중계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에 나오는 선고가 되고 또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오는 것이어서 대단히 신속하고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경우의 수는 3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무죄로 이제 확정이 되는 게 있고 또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게 있고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자기 파기 자판이라는 그거는 이제 좀 희박하다고 이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법원의 이런 좀 신속한 조치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마 주도적으로 그렇게 매우 진짜 이례적으로 서두른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저도 뭐 어제 오후에 발표했잖아요. 네. 내일 5월 1일 오후 3시에 한다고. 오후에 어제 전해 듣고 좀 놀랬죠. 이렇게 빨리. 근데 아마도 이제 대법원 의중이라는 거는 그렇겠죠. 5월 10일, 11일 후보 등록이죠. 그 전에 이 법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지금 우선 하여튼 떠올라 있는 게 이재명 후보의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법원에 또 마침 와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클리어하겠다. 뭐 그런 의도겠죠. 네. 근데 뭐 방금 우리 앵커 얘기한 대로 뭐 3가지 가능성 언론들이 쭉 다 지금 상세히 쓰고 있잖아요. 첫 번째 상고기가 검찰이 이제 상고한 건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하니까 상고 이제 대법원이 내일 기각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항소심 무죄 났을 때 와 이제 날개 달았다. 이젠 더 날개 달았다. 이제 활개를 칠 그럴 결정일 거고요. 일부 유죄 취지로 만약에 파기환송을 내일 하면 엄청난 또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건데 고법이 자 이러이러한 법리상 해석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다시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굉장한 당 안팎으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날 거고요. 근데 이 경우에도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후보는 이건 대법원에서 최종 하여튼 확정 판결이 아니지 않는가. 출마까지는 출마 그냥 아마 강행하리라고 봅니다. 예. 어마어마한 논란 속에. 그러니까 굉장한 하여튼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파기자파는 워낙 이 전례가 없대요. 네. 그런데 이제 일부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이
들리는 얘기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관 10명 투입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검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숫자 10명의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그 헌법연구관인가요? 예. 이거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뭐 제대로 된 판결 내일 오후 3시에 내리겠죠. 뭐. 지켜봐야죠. 예. 안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말 저도 뜻밖이었습니다. 사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심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선거 후보 등록 직전인 8일, 9일 정도에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민주당 내에서 나왔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때는 민주당 내 관련 의원들이 무죄 취지로 그때쯤이면 이재명 대표를 풀어줄 것이다. 재판이란 그 과정에서 풀어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었는데 그보다 훨씬 일찍 5월 1일에 발표하기로 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억측과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어찌됐든 빨리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법부가 알겠습니다. 현재 보통 통상 이렇지 않습니까? 입법부는 법을 통해서 미래를 제시하고 행정부는 현재를 관리하고 사법부는 과거를 정의해야 됩니다. 과거가 정리되지 않고서 미래를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과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현재 시급한 정리해 줄 것이 지금 선거법 위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만이 제대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선택권을 부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적임인가 아닌가, 정말 범죄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선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판단을 대법원에서 판단해 주는 게 맞다. 대법원의 현재 판단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오후 3시 먼저 보기로 하고요. 자,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양자 대결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한 명의 이제 후보로 가리게 되는데 두 사람의 승부처는 뭐가 될까요? 제가 한번 전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잘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소설 써볼까요 오늘? 이거 아마 틀림없이 한동훈이 이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면 말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마 이제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 일반 여론조사 그거죠. 50대 50 아닙니까? 아마 일반 국민 중에서는 한동훈이 훨씬 앞설 겁니다. 아마도 김문수보다. 당심은 또 김문수. 근데 이제 당원 50%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당원들이요.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이 난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아주 극소수는 빼고는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니다. 뭐냐면 정말 일반 국민이 5천만 국민이 정말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분들도 꽤 고민을 할 거라고 봐요. 전 지난주에 얘기한 게 뭐냐, 국민의힘이 그나마 좀 기사회생 할 수 있으려면 이 계엄의 강과 윤석열이라는 이 산을 넘어야 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수 국민의 생각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원 50%가 이 당원들이 그 점을 생각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는 당원들의 전략적인 그런 그 선택이 있으리라 보고 그 예로 과거 이준석 또 총선 패배 후에 작년에 한동훈 대표 되리라고 이렇게 특히 이준석 같은 경우에 예상이나 했었어요. 저는 이게 그 당원들의 그런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였다고 보고 5월 3일 아마 한동훈이 후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한덕수와의 단일화 그 부분도 이건 당원들은 고려할 거 이건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아니 이건 모르겠어요. 당원들이 판단하실 때 당원들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겠죠. 근데 한덕수 총리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 사람이 저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도 뭐 나서서 뭐 도와주고 하는 모양인데 그 당원도 아니면서 그런데 명분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한덕수 경우는. 그래서 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얘기합시다. 또 뭐 기회가 있으면. 안 의원님 웃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문 의원님 말에 어떤 부분. 아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웃으시나요? 뭐 일단은 까봐야 되겠죠. 이제 결국은 50대 50이다 보니까 당원들 반응이 50인데 나머지 50 국민들도 사실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매우 낮습니다. ARS, 그러니까 무선 전화 방식으로 돌리면 5% 남짓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상담원이 전화를 통해서 직접 걸기를 할 경우에 10에서 한 15% 정도 나옵니다. 응답률이 낮다면은 열정적인 사람들이 응답할 가능성이 높고 적극적인 분들이 그렇죠. 그렇다면은 일반 국민들 50%에도 많은 당원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당원들 응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적극 지지층. 전체적으로 본다면 당원들 비율이 단순 50%보다는 훨씬 많은 저는 한 70%까지도 응답자의 70%가 당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제 당원들 뜻이 크다고 보여지죠. 그러면 당원들은 굉장히 방금 문학진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어느 후보가 더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유리하다는 것은 결국 한덕수 후보와의 또 단일화 문제를 고려를 할 겁니다. 글쎄요. 이번에 막판에 4명의 후보들이 2명 거르기 전에 후보들이 막판에 모두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만큼 당원들의 단일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걸 네. 이제 수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고려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네. 또 안철수 의원을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판단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결국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이기 때문에 이번은 사실 국민의힘에는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2부 리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본선 아직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본선이라고 하면 한덕수 대행과의 후보의 단일화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아까 문학진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 얼마만큼 단절하느냐 그 관계를 거기에 이번 대선에 승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한동훈 후보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문제는 그런데 이제 당대표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린 윤 대통령과의 결별 문제는 네, 알겠습니다. 본선에서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될 거고 결별을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서 득표율이 달라지겠죠. 예. 그 당 당원인 저 안영환 전 의원한테 너무 그렇게 세세히 묻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간 다 됐긴 했는데 방통위 계셨잖아요. 네, 네. SKT 유심 해킹 사태 이거 어떻게 좀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심각합니다. 저도 뭐 그 해당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우려가 되고요. 예. 지금 이런 사례가 앞으로 계속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아마 국민들이 자기 핸드폰을 통해서 요즘 계좌 이체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예. 말해서. 그래서 이번 상황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통신사가? 방통위 예. 이제 정부가 나서야겠죠. 이건 SK 문제뿐만 아니라 예. KT, LG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이게 뭐가 뭔지 지금 잘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부터 잘 모른다고. 일단 뭐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권고를 그렇죠. 네네. 하고 그 있어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뭔 말인지 진짜 잘들 모른다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